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비법이 공개되다. 2. 마라도가 아시아를 뒤흔들었다. 3. 중국에 대한 압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마라도가 동아시아를 뒤흔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몰래 추진 중이던 계획이 드러나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마라도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이 수산공항 프로젝트를 이용해 마라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이 근방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한국 정부에게 분노하며 항의한 상황하지만 제대로 한국에 맞서 중국이 대처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수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지금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션익스 시티라는 이름으로 유행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부산은 부산항 북항의 세계 최초 해상도시, 해수면 상승 대한 유해 시범 사업,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해 육지가 물에 잠겨도 살 수 있는 수상도시 계획을 추진 중이죠. 세계 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낮은 지대가 점점 물에 가라앉으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나온 대책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이를 이용한 놀라운 아이디어가 알려지면서 한국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상공항 아이디어인데요. 물 위에 공항과 부속 건물을 지어 전투기가 오갈 수 있는 거점 기지로 삼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비용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건설이 가능한지 논란이 많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오며 불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이 많았으나 수상공항 경제성 확실합니까? 한국 정부가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했다는 자료가 새어 나온 것이죠. 마라도 지역을 군사기지로 탈바꿈해 전투기 및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기지로 바꾸고 이를 중심으로 남중국해 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기지를 짓자는 계획입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마라도 군사기지, 이후 이어도의 해군기지를 지어 향후 세력을 넓히려는 중국에 대응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제주 해군기지 방파제 안쪽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문제로 인해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밝혀진 자료로 제주 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론의 수면 아래로 해군본부 1년 6개월 만에 논의 다시 하자 요구. 마라도를 중심으로 수상공항을 짓는다면 비용면에서 아낄 수 있고 이후 이호도까지 연결하는 군사기지 연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열한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놓인 남중국해와 관련 한국은 어떠한 주장을 펼칠 수 없고 중국과 일본, 미국까지 남중국해 중심으로 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는 반면 한국은 가치는 형국이 되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수립한 제안인 것이죠. 이게 섬이야 항모야? 인공섬에 군사기지 조성한 중 1도 남중국해 중 견제 협공, 미사일 부대 배치하고 군함 파견, 수상공항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처음 고안했던 아이디어였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를 진지하게 채용한 일본이 메가플로트 프로젝트를 세웠죠. 1995년 일본 민간기업 17개사가 공동으로 연구조합을 설립 수상공항을 설계하고 이를 테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도쿄 만이에 수상공항을 세우자는 것이 최종 목표였죠. 1000m급 활주로를 갖춘 축소형 모델은 실제로 건설되어 아이디어가 공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건설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메가플로트 프로젝트는 자초되고 말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메가플로트에서 시작한 수상공항 기술은 수상도시 프로젝트를 수립할 정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초대형 부유 해안구조 물 VFS로 발전되면서 수상공항은 의지와 돈만 있다면 국가 단위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는데요. 공항을 짓기에 적절하지 않은 마라도지만 수상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육지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훌륭한 군사기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 역시 군사기지로서 더할 나위 없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수상공항까지 지으며 마라도를 군사기지화할 계획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주 제2공항 항공모함 방식으로 건설? 제주 군사기지만 이용해 항모는 물론이고 해군 전단을 운용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바뀐 것은 중국이 남미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거대한 진출을 목도한 뒤로 바뀌었다고 하죠. 남중국해를 중국 영해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수면 밑에서 끈질기게 이어졌고 뒤늦게 이 전모를 알게 된 남중국해 결국 하얗고 됐다. 중국 반중국 일촉즉발. 남중국해 중국 영해 아니다. 베트남 필리핀 미국의 이구동성.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전략에 충격을 받았죠.
남중국해 산호초와 섬들 가운데 중국이 선점한 지역을 인공섬으로 바꾸고 이 지역에 군사기지를 설립하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남중국해 결국 하얗고 됐다. 중국 반중국 일촉즉발. 남중국해, 중국령이 아니다. 베트남, 필리핀, 미국의 이구동성. 심지어 식수까지 구비의 장기간 생존할 수 있게 환경을 바꾼 사실도 알려졌죠. 스프레틀리 군도와 수비암초에 설치된 기지에는 어떠한 도움도 없이 자생할 수 있는 식수와 학교 등 오락시설도 갖춰져 있어. 남중국해 수비암초에 구조물 계속 설치. 중국이 지역 장악을 위해 상시 군사기지 건설을 염두 이를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들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는 물론이고 식량 위기까지 겪은 남태평양 섬 나라들은 생존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남태평양 부유식 해상 구조물 관심, 선박 플랜티언, 토지 확보 제거 용의. 중국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들에게 개입한 것입니다. 차관 지원은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에게 백신까지 공급해주면서 이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죠. 그 결과 이들은 중국에게 문호를 열며 이들을 위해 군사기지 장소까지 양보했습니다. 솔로몬 제도가 대표적인 곳인데요.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는 중국과의 양해갑서를 통해 중국 군함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항구를 열 것이며 중국이 보여준 의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죠. 이에 화답하며 중국은 솔로몬 제도에 환대의 감사를 보내며 이들을 위해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죠. 심지어 왕이 외교부장이 솔로몬 제도를 포함해 복수의 태평양 섬나라를 방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죠. 중국 외교부장, 이번 주 솔로몬 제도 등 방문. 남미도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브라질을 비롯해 미국과 앙금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이 장기간의 로비를 시도한 결과 중남미 국가들, 미 앞마당까지 파고든 중 1대1로 상당수가 중국에 포섭되거나 친중 행동을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2007-2020년 브라질의 75조 원 투자 남미 전체의 절반, 전력석 유천연가스 분야가 76% 차지. 브라질의 경우 중국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한 금액만 하나로 75조 원에 달해 공을 들인 지역이고 그 결과 브라질은 친중으로 돌아서면서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브라질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면 내줄 정도인데요. 남중국해 남태평양 남미를 잇는 중국의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1대1로의 태평양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쿼드 정상들, 중해군 겨냥, 남, 동중국해 실시간 감시, 분쟁 지역 위험한 활동 강력 반대, 미국이 대만,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협조해 중국을 가두려고 하는 것에 반발.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남미에 이르는 방향으로 영역 확대를 노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큰 천막으로 중국을 질식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면 중국은 긴 창으로 천막을 찢어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게 태평양 전략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페프 쿼드 대응 중국, 해군력 강화 태평양 섬나라 공란, 안보협정 맺은 솔로몬 제도 등 도서국의 외교부장 파견 주목. 당연히 중국의 진출을 반대하는 미국과 동맹국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 미국은 태평양 국가에게 지원을 약속하며 다급하게 세력을 규합하려고 미국,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검토. 남미 국가들을 향해서도 백신과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미중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이 많아도 군사기지 안을 꺼내면서 상황이 판정되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지 않아도 미국 쪽으로 돌아선 한국에 대해 중국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 사이의 한미회담 이후로 한국은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며 날을 세웠죠. 미국 편에서 중국 고립 외도대가 치를 것 한미 정상회담 비판한 중언론. 그런데 마라도를 중심으로 남중국해 지역으로 한국의 세력을 확장, 군사기지를 통해 해양 주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자 바이든 아순방 겨냥 서해 남중국해서 군사훈련 돌입. 중국 해석 군사훈련 기간 동안 선박 통행 금지한다. 중국에서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죠. 마라도의 위치는 한국,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중앙지역으로 한눈에 남중국해를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대를 출격하기에도 용이한 곳인데요. 만약 수상공항을 건설해 이곳에 전투기는 물론 함대까지 배치할 수 있다면 중국에서는 필연적으로 한국군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군사기지를 미국이 이용하기라도 하면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태평양 군사작전을 수립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군사기지를 이용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쉽게 중국을 제압할 수 있게 되죠. 현재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 해협 사이의 군사신경전에도 마라도 군사기지를 거점으로 미국이 함대를 파견하면 미, 남중국해 해안경비대 파견 약속, 중거 충돌 불가피, 오키나와 미 군사기지보다 더 빠르게 대만까지 이동할 수 있어 기동력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죠. 위협을 느낀 중국은 즉각 전략폭격기를 띄우며 응수했습니다. 현재 태평양 및 남중국해 인근에서 훈련 중인 랴오닉함은 물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전략폭격기 2대가 중, 초음속 미사일 장착한 전략폭격기로 미 위협, 미 항공모함 겨냥한 훈련 미국과 대만에 대한 군사적 경고, 남중국해 일대에 출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울릉도를 1시간 만에 연결하는 울릉공항공사가 23.3%의 안정적인 진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로의 교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등의 방위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불칠의 항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서해에도 이 울릉공항과 같은 제2의 불침항모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설과 섬을 이어 한반도를 둘러싸는 절대 방어엔이 구축될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변국들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건설로 인해 2025년부터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가 동해를 넘어 러시아와 일본을 사정권에 두게 되었는데요. 울릉도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백령도에도 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령도는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팔의 영해권에서 돌출되어 북한을 파고든 위치에 있어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울 정도이고 중국 화북지역에서 출발한 배는 무조건 백령도 앞바다를 지나야게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신경 쓰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특이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간에는 인천에서 백령도를 가야 할 경우 배를 타고 무려 4시간이 넘게 쉼 없이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백령도 주민과 백령도 주둔부대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2016년 백령공항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국방부까지 공항 건설에 동의하며 백령공항 건설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환경보호 문제로 공항 건설 예정지의 재조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들어서야 다시금 백령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산업에 선정되었고 2027년 개항을 목표로 2023년부터 건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령공항은 울릉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간 목적으로 건설되나 군사적 용도를 겸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애당초 백령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주목적이 군사공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부터 백령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판단되어 미군이 주둔해 공산당권으로부터의 핵심 방어 지역으로 활용해 왔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146km, 중국 산동반도와 180km, 압록강하구에서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죠. 현재 백령도는 해병대 제육해병여단인 흑룡부대가 경계를 도맡고 있는데요. 공군 역시 주둔하고 있지만 방공포와 레이더만 배치되어 있고 항공기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백령도에도 제대로 된 공군 전투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활주로는 없었지만 쭉 300m, 길이 4000m에 달하는 모래사장인 사고체변을 천연활주로로서 이용했었다. 이는 전 세계의 단두곳뿐인 천연활주로였죠. 사고체변의 모래사장은 평평하고 단단의 전투기는 물론 언-124, 시오 같은 대형 수승기까지 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냈었는데요. 때문에 과거 공군의 전투기가 백령도에 주둔할 당시에는 중국 물법 어선이 서해를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곡 해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데다 갯벌화까지 심각하게 진행돼 차가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땅이 물러져 활주로로의 활용이 어려워지자 현재 서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물법 어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13년 중국은 감히 우리 군에게 등경 124도 서쪽으로는 침범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백령도 바로 포압까지를 중국의 해상작전구역 어우로 선포해버린 것으로서 그들이 주장한 대로 등경 124도 선을 한국과 중국의 영해 경계선으로 정한다면 서해의 무려 70% 이상이 중국의 영해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애당초 말 같지도 않은 중국의 헛소리였지만 실제 국제법으로 정해진 영해권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때부터 자신들이 멋대로 정한 영해선을 기준으로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까지 번번이 군함을 끌고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중국의 군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행태인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말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서해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공개한 한반도 야경 사진인데요. 서해를 가득 채운 이 지역이 물빛은 놀랍게도 물법 야간 조업을 시행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빛이라고 합니다.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매년 강화해 나가곤 있지만 여전히 서해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중국 어선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당연하게도 중국의 물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해 어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우리 정부 역시 최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개정안에는 경렬비열도를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렬비열도는 세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로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곤 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 섬으로 그만큼 불법 중국 어선들로 인한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죠. 다행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경렬비열도에 새로운 항만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곳에 항만이 완성되어 해양경찰 경비압과 국가어업지 노선이 수시로 파견되어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조치를 내린다면 기존 태안 안흥항에서 출동할 때보다 출동 시간이 2시간가량 단축돼 물법 어선 단속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경렬비열도에 항만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공항을 건설해 완전한 군사기지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렬비열도 3개의 섬 중 가장 큰 섬인 동경렬비도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에는 동경렬비도의 길이가 1.3km의 섬으로서 바다를 메우지 않고서도 물론 공항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렬비열도의 미사일 기지화에 대한 논의도 불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해상에 미사일 기지가 생기는 일은 중국이 가장 걸음을 놓으며 경계하는 사태입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완벽한 봉인이 풀려버린 한국형 순항미사일 현무사가 탄두 무게만 3T의 사거리가 800km 이상일 것으로 드러나자 당시 주변국들 중 북한보다도 중국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만약 현무사 미사일이 경렬비열도에 배치될 경우 lun국 본토인 상해, 묵경, 진안, 칭다오, 텐진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렬비열도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해 lun국 역시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 상당히 아찔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2014년 당시 한 중국인이 서경렬비도를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 섬 주인이 중국인들에겐 절대 섬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 중국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선족을 내세워 한국인임을 위장한 채 섬을 구매하려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토록 끈질기게 경렬비열도를 구매하려는 이들의 불순한 의도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당시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심각하게 침범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경렬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내려 중국인이 경렬비열도의 주인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렬비열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국토주권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지하는 사건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올해 드디어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일 경렬비열도가 중국인의 손에 넘어갔다면 물법 어선들의 결찜지가 되어 지금보다 서해의 어업권 피해가 극심했을 테고 한반도 인근에 중국군이 더욱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경렬비열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할 군사적 요충지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의 성가고도인데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물릉도, 독도와 맞먹는 우리나라 최오지로서 한국전쟁 당시 가고도의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가거도에는 현재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섬의 통랑 피해가 극심해 40년에 걸쳐 1,300억 원 투자해 너비 16m, 길이 480m의 세계 최대 규모 방파제를 건설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 촉구장 5개 크기의 거대 구조물은
방파제 말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어 주변국들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과거도 방파제의 폭과 길이가 그 위에 활주로를 건설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선 최소 1000m의 활주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과거도의 방파제 길이는 500m에 조금 못 미쳐 과거도 자체를 군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한참 부족해 보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 활주로의 짧은 거리를 보충해 과거도를 군사, 항공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지하활주로 건설이었는데요. 땅을 파서 지하에 활주로를 짓는다는 발상은 다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지하활주로를 짓고 활용하고 있는 북한과 같이 우리 군도 과거도의 방파제 뒤쪽으로 이어진 산 내부를 파내 활주로를 연장하고 그 안쪽은 경납고로 사용한다면 과거도의 군사기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물릉공항에 이어 백령도, 경렬비열도, 과거도 등 한반도 가장 외곽의 섬들의 항만시설 확충과 해상공항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리 군은 이 섬들을 활용해 중국뿐만 아니라 무컨,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에 지속적인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불침항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모합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져 왔었지만 국경 분쟁지대가 본토에서 먼 영해까지 확장된 지금 한국 공군의 작전 범위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경항공모합 건조 프로젝트 CVX가 추진 중이긴 하나 아직 머나먼 미래의 일로만 보이기 때문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합이 절실한 우리 군에게 울릉도를 시작으로 이니어 지어질 이 같은 해상 거점들은 우리 영공과 영해를 굳건하게 수호해줄 절대 가라앉지 않는 물침 항모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무기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태국 총리가 직접 한국 무기 수입 결정을 내리며 강력하게 한국 무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서둘러 도입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태국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대체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한국 무기 수입에 열을 올렸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플라울짜노차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총리이자 국방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한국 무기 수입 결정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재 태국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이며 이를 공급하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지켜 세우며 그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율 내용 협상을 위해 한국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군사정보 전문 사이트 제인스와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며 태국이 한국 무기를 전격적으로 수입한 사실을 자세히 알렸는데요. 태국이 수입한 무기는 바로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르티에크도 LIG 넥스1이 생산하는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B의 최신 고객이자 두 번째 고객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KGB를 수입한 이래로 태국이 수입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죠. KGB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된 한국의 무기로 재래식 폭탄 MK82에 중거리 GPS 유도 키트 장치를 장착한 물건입니다. KGB를 이용하면 원패물에 숨어있는 적도 GPS를 이용해 탐지, 효율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스마트 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약 100km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번 사업은 일찍이 이야기가 나왔으나 도입에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과거 태국이 한국 T-50 고등훈련기를 구매했을 당시 태국 공군은 T-50 성능 개량 사업은 물론이고 2차 호위함 사업 그리고 KGB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이 계속해서 군비를 늘려가고 있고 최신형 전투기를 계속 개발하는 주변국을 위협하는 마당에 태국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T-50을 고른 것은 태국이 가진 한국 무기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태국은 대구급 기반의 3650톤급 호위함을 5200억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호위함의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루일다 푸미폰 아둔 야디샤고 부를 정도로 한국이 제공한 무기에 기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력과 수준이 태국이 보유했던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동남아시아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자 했던 태국의 입맛에 딱 맞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수입도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태국 정부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대구함에 이어 T-50까지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태국인들 마음속에서는
한국의 최고의 군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소미아인데요. 군사 동맹국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상대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태국 정부와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태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방산 무기의 성능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지소미아에 응한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GGB 사업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신뢰를 가진 태국이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압박이 큰 방해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무기 수입을 강요하며 태국 정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죠. 정치적인 고려까지 생각해 미뤄두던 KGGB 사업은 그러나 어떤 계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태국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슬람 무장단체의 독립과 테러 활동이 그것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한 적이 없고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알려진 태국. 이 국가 남부에 위치한 나라티와 지역은 다른 태국 지역과 달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입니다. 종족도 타이 민족과 다르게 무슬림 소수 민족인 말레이족으로 이들은 오래전부터 태국 중앙정부의 통치에 반발, 남부 나라티와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국 건설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무장단체가 만들어졌죠. 이슬람 반군 집단은 처음에는 태국 정부에게 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타이 민족들은 불교를 믿으며 사는 이들이었고 소수의 이슬람 단체는 쉽게 제압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발언과 이슬람 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온 무기는 무장 반군을 태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들은 테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중앙정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태국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 소속 군대가 출동할 정도로 반군은 성장했죠. 그리고 올해 8월 태국 남부 주요 지역에서 하룻밤 사이 20곳에 달하는 폭탄 테러와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인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빠따니, 나라티와 얄라 등 태국 남부 주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편의점과 주유소 등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이 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태국 경찰의 조사 결과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주요 지역에 폭탄을 미리 설치해 발생한 일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얄라 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무장 반군 세력이 마스크를 쓰고 카운터에 검정 가방을 싣는 일도 있었죠. CCTV를 통해 녹화된 이들 반군 세력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면 태국 국왕의 통치에 지장이 생기고 태국 남부 지역이 독립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태국은 본격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태국 남부 지형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을 펼치던 베트남인들처럼 태국 남부 지형을 이용해 이들 반군 세력은 태국 정부를 피해 항전을 이어가는데요. 이를 잡기 위해선 정밀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무기인 KGGB를 태국 정부가 급하게 요청한 것이죠. 지하로 숨거나 비밀 기지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잡기 위해 한국의 무기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태국과 한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 이를 불편하게 여겼던 중국은 태국의 한국 무기 수입을 견제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편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중국 입장에선 태국에게 압력을 가해 자국 무기 구입을 요구했죠.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텔레이 1500을 태국에게 제안하며 태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텔레이는 중국어로 천둥이라는 뜻으로 이 폭탄의 경우 글라이더처럼 하늘을 날 수 있고 정밀 유도 장치를 달았습니다. 중국산 폭탄이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태국에서는 이 텔레이 500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거짓 스펙 부풀리기에 지쳤고 기대했던 파괴력을 텔레이 500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직접 타격이 가능한 한국의 KGGB와 다르게 텔레이 500의 경우 수류탄 크기의 자탄 수백 개를 상공해서 뿔뿌려 지상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적 공군 기지 활주로를 망가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중국이 제시한 무기는 어찌 보면 작은 폭탄을 실어 나르는 운반기에 가까운 형태와 더 흡사합니다. 태국 정부는 강력한 화력을 원했던 입장이기에 이런 재원은 만족할 수 없었죠. 이미 한 차례 태국은 중국이 생산한 위안급 잠수함으로 뜨거운 화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진작 인계받아 실전 배치되어야 할 잠수함은 엔진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죠. 독일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었지만 유럽연합의 중국 무기 수출 금지 제약으로 인해 위안급 잠수함 인계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태국에게 자국산 엔진을 제안합니다. MWN 620,
엔진이 바로 그 정체였죠. 그러나 안전성 문제에서 이미 결격 판정을 받았기에 태국은 MWM-620 엔진을 거부했고 중국은 이양급 잠수함 수출을 위해 어떻게든 자국산 엔진을 넣어 수출하겠다며 태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요청을 태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태국을 상대로 자국 무기 수입에 대해 태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태국 정부는 즉각 중국 정부의 답변을 반박했죠. 너도 나도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중국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태국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